1960년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고작 82달러에 불과했다. 같은 해 아프리카의 가나는 179달러였다. 한국은 가나의 절반도 안 되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세계은행은 한국은 근대 산업화가 불가능한 구조적 빈곤국으로 분류했고 미국의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을 정도였다. 한국은 내수 시장도 좁고 자원도 없고 식민지 이후 제조 기반도 붕괴된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6.25 전쟁으로 국토의 70%가 파괴되었다. 인천에는 쓰러진 건물 더미가 거리를 덮었고 서울역에는 굶주린 전쟁 고아들이 몰려들어 찬밥을 구걸하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한국보다 가나,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심지어 베트남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 단언했다. 당시 가나는 막 독립한 신생국이었지만 금과 카카오, 석유 자원까지 보유한 천연자원 강국이었다. 영국령이었던 영향으로 영어 교육도 정착되어 있었고 수도 아크라는 서아프리카 최고의 도시로 불릴 만큼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었다. 반면 한국은 1950년대 말까지 문맹률이 70%를 넘었고 서울 시내에도 위생 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가정이 10%도 안 되었다. 도로는 진흙탕이었고 지하철은커녕 도시 내 철도망도 전무했다. 전기도 간헐적으로 들어왔고 먹을 양식이 없어 밀가루 배급에 의존해야 했다. 심지어 1962년까지도 한국은 UN 공여국 1순위였다. 다시 말해 세계가 한국을 구호가 필요한 국가로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 왜 똑같이 식민지 경험을 했고 자원은 오히려 더 부족했던 한국이 수십 년 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 왜 가나는 풍부한 자원과 조기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도 여전히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단순히 미국의 원조 덕분이라고? 그렇다면 똑같이 원조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왜 실패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는 한국의 기적은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정책적으로 실패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 원조에 의존하며 단기 생존에 집중할 때 한국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계획 경제에 전 국민을 동원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범하고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목표로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한 나라가 제조업 없이 수출 중심 산업으로 경제를 끌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지만 한국은 그 상식을 깨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 결단이 가나와 한국을 갈라놓은 최초의 분기점이었다. 왜냐하면 가나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자원 수출에 안주한 반면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자원으로 삼아야 했고 교육과 기술을 사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전환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경제 수치가 아닌 역사와 철학의 문제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뭉쳤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에너지로 산업화에 돌입했다. 그리고 바로 그 출발점은 세계가 한국을 포기했을 때 한국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도체 1위 국가가 된 오늘의 한국은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1961년 박정희 소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많은 서방 언론은 이를 비민주적이고 위험한 권위주의 정권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집권한 시점 한국의 상황은 민주주의를 논하기엔 너무 절박했다. 실업률은 23%, 인플레이션은 연 30%를 넘겼고 외환 보유액은 고작 2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한국은 외국의 밀가루, 우유, 학용품, 심지어는 군복과 연탄까지 원조로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기적인 국가였다. 박정희는 이런 한국을 두고 한마디 했다.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20년 안에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가 꺼내든 첫 번째 카드가 바로 산업화였다. 그것도 자유시장이 아니라 계획된 폭력에 가까운 산업화였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선언하며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단순한 원리를 경제 전략의 핵심에 두었다. 민간이 투자를 꺼리면 국가가 직접 자금을 밀어넣고 실패한 기업은 구제하지 않았으며 성공한 기업은 국책 기업으로 전환해 수출에 투입시켰다.
이 시기의 대표 사례가 포항제철이다. 당시 미국조차 철강은 한국에 불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박정희는 IMF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금을 끌어와 포항에 제철소를 지었다. 이 결정은 훗날 한국 조선자동차 산업의 기초가 된다. 그는 더 나아가 교육에도 칼을 들이댔다. 농사짓는 나라의 대학이 왜 필요하냐는 조롱을 무릅쓰고 공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기술학교를 대대적으로 설립했다. 전국 기술고등학교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철판을 깎고 용접을 배우는 학생들이 줄을 섰다. 이들은 훗날 삼성 반도체 1세대 연구원, 현대조선소의 첫 용접 기술자, LG의 자동화 라인 기술자가 되었다. 이들은 책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가난을 잊기 위한 생존 기술을 배운 세대였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왜 똑같이 가난했고 쿠데타 정부였던 국가들 예컨대 파키스탄, 필리핀, 미얀마는 실패하고 한국만 성공했는가? 답은 박정희 정권이 단순한 개발 독재가 아닌 국가 주도의 집단 동원 체제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그는 권위주의였지만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의 정권에는 부패도 있었고 억압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억압은 계획 없는 자유보다 생산적이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는 반대는 듣지 않지만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낸 지도자였다. 당시의 일본은 고도 성장기에 있었고 동남아는 막 독립한 국가들이 정치 혼란에 휘말리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국은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수출과 외화 유입을 국가 존망의 문제로 규정하고 전 국민을 수출전사로 동원했다. 수출 기업에는 세금 감면, 외환 인센티브, 심지어 대통령 표창까지 주어졌다. 1970년대 중반 수출의 80%는 30대 그룹이 차지했고 이들은 후에 한국 반도체 신화를 만든 주체가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진 않았다. 빈부격차, 노동 착취, 환경 파괴는 당시를 지탱한 어두운 이면이었다. 그런데도 국민 다수가 이를 감내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금 우리가 못 살면 우리 아이들도 평생 가난할 것이라는 집단적 공포. 박정희는 바로 이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가난을 선택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가난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의 방식은 분명 거칠고 비판받을 요소가 많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 조건에서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전략가였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국제 질서의 주변부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훗날 반도체로 이어진 국가 전략의 기초가 된 것이다. 1983년 2월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전 임직원을 모아놓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이제 우리는 반도체를 한다. 일본을 넘을 것이다. 당시 삼성은 백색 가전과 전자계산기, TV 생산으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고 있었지만 반도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역이었다. 일본의 도시바, 히타치, NEC는 이미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었고 미국의 인텔은 CPU 중심의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였다. 한국은 광학장비도 회로 설계 인력도 정밀 측정기기도 없는 상태였다. 오죽했으면 이병철의 발표를 들은 당시 언론들은 삼성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했다고 조롱했고 사내에서도 미친 거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병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부품도 못 만들고 수입만 하게 된다며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뇌라고 단언했다. 이후 삼성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고 미국 텍사스와 실리콘밸리에서 장비를 수입했으며 30여 명의 연구진을 극비리에 미국에 파견해 기술 습득에 나섰다. 문제는 자금이었다. 당시 삼성전자의 연 매출은 8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구축하려면 2억 달러가 필요했다. 이병철은 주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사적 자금을 몰아넣었고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현금을 끌어와 DRAM 개발에 몰입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은 1984년 64K DRAM의 성공적인 시제품 출하로 첫 결실을 맺는다. 이어서 1986년에는 256K DRAM을, 1988년에는 1메가 DRAM을 연속 개발하며 일본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한다.
특히 1992년 삼성은 도시바와 NEC를 제치고 세계 DRAM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 드디어 세계 산업 지도에서 지적 재산으로 전환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일본은 지고 한국은 이겼는가? 당시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도 세계 최강이었다. 장비도 공정도 소재도 독점하다시피 했고 정부와 기업이 일체가 되어 반도체 제국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문제였다.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기업 간 과도한 경쟁과 이기주의적 파벌 구조로 인해 집단 전략이 부재했다. 반면 한국은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선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여기에 정부의 통 큰 투자 지원과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이 결합되면서 민관 합작의 총력전이 가능해졌다. 또한 한국은 소극적 복제가 아닌 능동적 응용을 택했다. 일본이 기존 DRAM 시장에 집착할 때 삼성은 NAND와 플래시 메모리로 눈을 돌렸고 회로 집적도 경쟁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일본은 기술에 안주했고 한국은 기술을 싸움터로 활용했다. 이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삼성의 도전은 단지 기업의 성공을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 반도체의 부상의 위기감을 느끼며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억제했고 이어서 미일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낮췄다. 이 공백을 가장 영리하게 파고든 나라가 한국이었다. 삼성은 일본이 포기한 DRAM 시장을 빠르게 흡수했고 미국 기업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본의 몰락과 미국의 견제를 동시에 기회로 바꾸는 외교적 전략까지 갖췄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1983년 반도체 시작 선언 이후 1992년 세계 1위 달성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9년. 이는 세계 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이며 지금도 어떤 국가도 따라가지 못한 한국형 추격 모델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국가가 기업을 믿고 밀어주는 구조가 있었다. 오늘날 세계가 한국 반도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움직일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디램을 넘어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용 HBM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이제는 세계 1위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왜 항상 늦게 따라가야만 하는가? 이병철은 그 질문에 답했다. 남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결단이다. 이 결단이야말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시작점이자 가나보다 가난했던 한 나라가 세계의 뇌를 만드는 국가가 된 이유다. 1992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3메가 디램 양산에 성공하며 일본 도시바를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한국이 일본을 산업기술 분야에서 최초로 넘어선 역사적 순간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때까지도 세계 언론과 학자들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 지배가 수십 년은 더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은 불과 10년도 안 되어 그 예측을 무너뜨렸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한국은 단지 빠르게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세계 반도체 생태계를 주도하는 기술 설계자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일본의 추락은 빠르고 명확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도시바, NEC, 후지스, 히타치 등 10여 개 기업이 각각 반도체 부문을 운영하며 기술 선두를 다퉜지만 그들은 끝내 연합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파편화된 구조, 사내 경쟁 중심의 수직 문화, 신속한 의사결정의 부재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기엔 치명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삼성, LG, 현대가 시장을 나눠 갖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통합된 전략하에 움직였다. 한국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규모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공급했고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밀어줬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기업이 독자 생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IMF 사태로 수많은 기업이 쓰러졌고 현대전자도 디램 사업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은 오히려 이때 과감한 투자로 기술 격차를 벌렸다. 1998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1기가 디램 개발에 성공했고 일본 기업들이 설비를 줄이고 철수할 때 오히려 라인을 확장하며 글로벌 점유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때부터 삼성과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기술 생존자이자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과의 관계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과 기술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인텔, AMD, 마이크론 등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과 서로 다른 시장을 나눠갔고 메모리 분야는 한국, CPU, GPU 등 로직은 미국이라는 글로벌 분업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정면 대결이 아닌 우회적 상승을 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시장에서 충돌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적 위치를 확보했고 이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로 이어졌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 이후 지속적인 견제에 시달렸다.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결과를 남겼고 이후 2000년대 들어선 주요 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분사시키면서 경쟁력을 급격히 잃었다. 현재 일본 반도체는 소재와 장비에 강점을 가지는 부품 공급자에 머물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이 단지 기술력으로만 일본을 넘은 것이 아니라 전략 속도 결단 모든 면에서 앞섰기 때문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00년대 이후부터 미국마저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며 인텔과 마이크론의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지만 삼성은 이미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고 미국 인재들을 직접 고용하며 내부 침투형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마이크론이 디램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고전할 때 삼성은 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10년 뒤 NVIDIA와의 독점 공급 계약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 시점부터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주도권 일부를 행사하는 위치에 도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을 넘고 미국과 경쟁하게 된 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산업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고 미국은 시스템 중심으로 갔지만 한국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더 깊게, 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잃지 않았다. 이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기술대국으로 만든 진짜 동력이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단연 삼성과 SK 하이닉스다. 이 두 기업은 단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양축이 아니라 지구상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와 클라우드 서버, 인공지능 시스템이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핵심 동맹 역할을 한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선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 구조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닌 기술적 정치적 통제력으로 발전했다. 먼저 수치를 보자. 2024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DRAM 시장 점유율 42%, NAND 시장 35% 이상을 점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는 DRAM에서 약 29%, NAND에서도 15%를 확보했다. 둘을 합치면 DRAM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셈이며 이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과점 구조다. 반면 미국의 마이크론은 DRAM 점유율이 25% 남짓, NAND는 10%도 되지 않는다. 일본 도시바와 웨스턴 디지털은 NAND에만 국한돼 있으며 DRAM은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는 구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니다. AI, 클라우드,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국방 시스템, 슈퍼컴퓨터 등 첨단 산업 전반이 바로 이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NVIDIA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받기 위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찾아갔다.
SK는 HBM3, 삼성은 HBM32로 응답했고 마이크론은 수율 문제로 공급에 실패하며 뒤처졌다. 이로써 AI 학습용 서버의 90% 이상이 한국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기업은 단순히 공급자가 아니라 표준을 설계하는 자가 되었다. JEDC 메모리 표준은 이제 삼성의 설계 방향에 따라 바뀌며 HBM, DDR, UFS 등 주요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폼팩터 대부분이 삼성이나 SK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진다. 이는 미국조차 할 수 없는 기술 지배력이자 산업 생태계 설계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이런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삼성은 초창기부터 공격적 선제 투자를 생존 전략으로 삼았다. 남들이 20나노에 머물 때 14나노에 진입했고, 남들이 10층 3D NAND를 생산할 때 128층, 236층으로 도약했다. 생산성, 수율, 원가, 전력 효율에서 무자비한 우위를 확보했고, 단순히 경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경쟁을 의미 없게 만들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후발주자였지만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극적인 반전을 일궈냈다. 이후 인텔랜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기술력과 고객군을 확대하며 메모리 업계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 두 기업은 각자 다른 전략을 쓰면서도 결과적으로는 한국 반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만들어냈다. 삼성은 초격차 기술로 시장을 리드하고 SK는 고급 메모리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으로 산업 맞춤형 반도체를 제공한다. 전자는 규모의 경제, 후자는 가치의 경제다. 둘이 합쳐지면 전 세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 중국조차 한국 메모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미국조차 삼성 SK의 공급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률까지 개정하고 있다. 2022년 미국은 CHIPS 법안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려 했고 삼성은 이에 응답해 텍사스 테일러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공장을 신설했다. SK도 조지아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며 미국 내 공급망을 확대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기술 정치 안보 삼각축의 중심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과 SK는 더 이상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 전략의 최전선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조정하는 지휘탑이다.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전 세계가 이 두 기업의 숨통을 맡기고 있는가? 답은 간단하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 직진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SK는 남들보다 늦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추월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나보다 가난하던 시절을 완전히 지우고 지구상의 뇌를 통제하는 기술국가로 변모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는 단순한 기술 패권 경쟁을 넘어선 반도체 지정학 전쟁에 돌입했다. 그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반도체는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의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이제 전쟁의 승패를 가르고 경제의 생존을 결정하며 글로벌 동맹 구조까지 바꾸는 전략 무기로 진화했다.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 무기의 핵심을 쥐고 있는 기술 주권국이자 산업 외교의 핵심 허브가 되었다. 특히 2022년 이후 미국은 노골적인 반도체 블록화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른바 칩4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대만, 일본, 미국을 묶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본격화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한국이었다. 대만은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고 일본은 이미 미국의 산업식민지에 가까운 구조다. 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유일하게 기술과 주권을 모두 가진 독립적 플레이어였다. 이때부터 한국은 반도체를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외교 카드로 활용하는 고도의 전략 국가로 변신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삼성 평택 캠퍼스를 직접 방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반도체와 배터리, AI 분야 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삼았다.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도 전면 단절하지 않고 절묘한 균형자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를 요구할 때 한국은 메모리 수출은 유지하면서도 장비 수출은 제한하며 양측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절묘한 줄타기를 보여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이 못 만드는 메모리를 삼성은 만든다. 마이크론이 실패한 HBM을 SK는 납품한다. TSMC가 GPU 칩을 찍어도 그 속을 돌리는 DRAM은 대부분 한국산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싫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를 경제 논리를 넘어 전략 자산화하는 국가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까지 성공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 위기 이후 미국은 한국을 기술 동맹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미국은 동맹을 말하지만 동시에 삼성과 SK에게 미국 내 공장 건설, 기술 공개, 재고 데이터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기술 종속의 시도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AI 반도체 및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자체 기술 독립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발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국의 기술을 빌려 쓰지 않고 스스로 공급망의 핵심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K반도체 전략은 AI용 반도체, 파운드리, 차세대 메모리, 소재 부품 장비까지 전방위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 주권국으로 도약하게 된다. 한편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YMTC, CXMT, SMIC 등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장비 제재와 한국 메모리의 기술 격차를 넘지 못한 채 좌초 중이다. 특히 고급 서버 DRAM, HBM, EUV 기반 파운드리 기술 등에서는 5, 7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R&D 축적과 생태계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일본은 RAPIDUS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생태계 단절로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안보와 기술 독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은 반도체를 통해 미국의 기술 블록에 참여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고 유럽의 기술 동맹도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이는 그 어떤 지칠 국가도 해내지 못한 균형이며 대한민국이 기술과 외교를 결합해 만들어낸 전례 없는 전략 구조다.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키는 방패이자 세계를 흔드는 창이 되었다. 2020년대 중반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산업 성장이나 기업 실적이 아니다. 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실리콘밸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용인, 이천, 평택, 천안, 청주, 구미, 판교, 안성, 그리고 대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토 한가운데는 지금 실리콘, 전자빔, 고순도, 화학물질, 수십만 개의 공정장비들이 빽빽하게 연결된 초정밀 반도체 생태계로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두 개의 거대한 의지가 놓여 있다. 하나는 국가, 다른 하나는 삼성 SK라는 기업의 미래 설계다. 우선 대한민국이 계획 중인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단일 국가 프로젝트로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규모다. 총 3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며 5개 이상의 첨단 팹과 150개 이상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수천 명의 고급 반도체 인력이 상주하게 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실리콘밸리의 2배 이상이며 반도체 전용 순환수, 전력망, 고속통신망, 인공지능 팹 관리 시스템까지 통합 설계되어 있다.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기술이 태어나는 도시다. 판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된다. 이곳은 이미 K 디지털밸리로 불리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팹리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업체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팹리스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한국이 대만에 비해 크게 밀렸지만 최근에는 TELCHIPS, 아나페스, 넥스트칩, 리벨리온 등 고성능 AI 칩을 설계하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암, 퀄컴과 기술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삼성 파운드리와 직접 연결되며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기술의 고립이 아닌 생태계적 연결에 있다.
과거 일본은 반도체 장비 회로 설계, 생산 공정을 각각 다른 대기업이 나눠서 독립적으로 운영했다. 이 구조는 일정 수준까지는 강력하지만 기술이 복잡해지고 초미세화로 갈수록 한계가 드러난다. 반면 한국은 삼성이나 SK가 단순히 공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터 설계, 패키징, 양산, 테스트, 고객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 전체를 동일 지역에 집약해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게다가 이 구조는 지방 도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구미는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후공정 거점으로, 청주는 파운드리 패키징 및 장비 생산의 핵심지로, 대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KAIST를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연구의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광주 전남 지역까지 반도체 부품과 첨단 소재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대한민국은 전국 단위의 반도체 전선을 구축하는 중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 키운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산업 전투기지로 재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인허가 간소화, 전력망 우선 배정 등 총력 지원에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나서며 기업들과 동반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방위적 협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구조다. 미국조차 주정부 간 경쟁과 연방정부의 느린 승인 절차 때문에 여전히 복잡한 투자 환경을 보인다. 일본은 중앙정부의 예산은 많지만 기업 간의 협업이 부진하고, 대만은 TSMC 중심의 단일축으로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 한국은 지금 다극화된 반도체 국가, 다시 말해 단일 기업이 아닌 국가 전체가 나서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도시, 인력, 연구소, 군사기술, 외교 전략까지 통합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단지 실리콘밸리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한계를 극복한 확장형 기술 문명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왜 한국은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기술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생존해왔기 때문이다. 자원이 없고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은 지식과 기술, 시스템을 결합한 총체적 전략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 그 전략은 대한민국 전체를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기적으로 꽃피우고 있다. 2023년 인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오픈 AI의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는 생성형 AI의 시대에 돌입했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급속도로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AI 붐의 이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있다. 그 어떤 AI 알고리즘도 한국 반도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NVIDIA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GPU에 실린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HBM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SK하이닉스는 HBM 분야에서 전 세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HBM 3위와 TSV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AI용 메모리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HBM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AI 학습은 동시에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주고받는 연산 작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력 효율이 생존의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메모리가 바로 한국산 HBM이다. 실제 사례를 보자. 2023년 말 NVIDIA는 H100 GPU를 공개하며 GPT-4, 제머나이 클로드 등 초거대 AI 모델들이 모두 해당 GPU를 기반으로 학습되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GPU는 SK하이닉스의 HBM3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그 수율과 속도, 전력 효율 면에서 경쟁 제품을 압도했다. NVIDIA는 공개적으로 HBM 없이 GPU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고, 미국의 AI 스타트업 드로펀 AI, ANTHROPIC, 인플렉션 모두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멈추면 세계 AI 생태계가 멈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한국은 더 이상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지능을 설계하는 국가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AI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지만 그 뇌를 구성하는 뉴런과 시냅스는 디지털 트랜지스터와 메모리 셀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은 이 메모리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전 세계에 공급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정보 처리 구조를 한국식 뇌로 재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CPU와 GPU에서 여전히 앞서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뇌의 운동 기능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억, 즉 정보 저장과 접근의 효율성이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메모리 병목에 걸리면 연산이 지연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며 전력 소모가 폭증한다. 이 기술적 병목을 해결한 것이 바로 HBM이고 그 HBM을 완성한 것이 한국이다. 미국은 설계 아이디어를 가졌고 중국은 자본을 갖췄지만 한국은 AI의 신경망 그 자체를 현실화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준비도 시작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광자 기반 AI 칩, 저전력 연산용 PIM PROCSSING 인 메모리 구조까지 기계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기억하고 반응하는 기술을 가장 앞서 실현 중이다. SK는 PIM 기술을 개발해 HBM의 연산 능력을 직접 넣는 실험을 하고 있고 삼성은 자체 AI 모델 가우스를 통해 반도체 설계에도 생성형 AI를 접목시키고 있다. 즉, 한국은 AI를 위한 반도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를 이용해 반도체를 설계하는 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경제와 외교, 군사 전략까지 연결된다. AI 반도체는 자율주행, 드론, 군사용 위성, 사이버 방어 체계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최근 한국 국방부는 SK하이닉스와 협력하여 차세대 전장용 메모리 모듈 개발을 착수했고 삼성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AI 기반 미사일 추적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 공동 개발을 시작했다. 이제 반도체는 AI의 근육이고 AI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력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메모리를 파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이제 기억을 설계하고 지능을 확산시키는 문명의 엔진이다. 21세기의 시작은 실리콘밸리에서 출발했을지 몰라도 그 실리콘을 진짜로 작동시키는 힘은 지금 한국 땅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 흐름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기술 강국이라는 수식어에 머물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자만이 문명 설계자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의 정점에 서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용인과 평택, 판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는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밀도를 자랑한다. 그러나 역사는 늘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정상에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과거 일본이 그랬고 인텔이 그랬고 심지어 미국조차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순간 무너졌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도 세계의 유령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하나는 중국, 또 하나는 일본, 마지막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먼저 중국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굴기를 위해 1,000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 YMTC, SMIC, CXMT 등 대형 국유 기업들을 통해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를 통합 육성하고 있으며 자국 수요를 중심으로 기술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나노급 공정에서 일부 수율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HBM 유사 메모리 시제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기술 격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인구, 내수 시장이 결합한 산업 추진력이다.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중국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과 시장 폐쇄 전략은 규모로 압박하고 시간으로 따라붙는 방식으로 한국을 서서히 포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1위 국가였지만 199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과 내부 분열로 인해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RAPIDUS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재건을 꾀하고 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등이 자본을 출자하고 IBM과 협력해 2나노 공정에 도전 중이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체제로서의 일본을 키우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소재, 장비, 부품에서 여전히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기회를 잡는다면 정교한 복귀가 가능한 나라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수는 대한민국 자신이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세대는 19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뚫고 나온 리더십이다.
그러나 그 아래 세대는 이미 대기업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졌고 반도체 현장에 뛰어들기를 꺼리는 인재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이공계 졸업생의 40% 이상이 반도체 외의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문 엔지니어 부족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더욱이 정치권은 반도체를 선거용 구호로만 소비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은 앞섰지만 제도와 교육은 뒤처지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이중잣대도 경계해야 한다. 겉으로는 동맹이라 말하지만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투자, 기술 이전, 인력 공유,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CHIPS법을 통해 한국 기술의 미국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술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이 겪었던 기술은 남고 시장은 뺏기는 구조를 반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협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단순하다. 지금의 위상을 영구적인 질서로 착각하지 말 것. 과거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넘버원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인텔이 AMD와 ARM에 밀린 이유도 CPU가 전부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시 스스로를 혁신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첫째, R&D 투자의 지속성과 인재 확보에 국가 차원의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정책 교육 국방을 연결하는 종합기술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셋째, 미국, 일본, 중국을 상대하는 유연하고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닌 국민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기술은 자부심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위기의식과 실행력에서만 탄생한다. 우리는 지금 정상에 있다. 그러나 이 정상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한국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손으로 지능을 설계하고 문명을 재배치하고 있는 대한민국뿐이다. 1960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국민소득은 가나의 절반, 전쟁의 폐허 속에 교육도, 자원도, 산업도 없는 땅이었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생존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고 수많은 한국인은 밀가루 원조줄에 서고 있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자산인 반도체를 지배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설계하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심국으로 우뚝 섰다. 이것은 단순한 성장의 서사가 아니다. 이것은 문명의 규칙을 다시 쓴 국가적 창조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자원도 없고 식민 지배와 내전, 분단, 독재, 외환위기까지 겪은 나라가 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 그 답은 단 하나다. 대한민국은 단 한순간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은 국가였기 때문이다. 실패는 있었지만 반복하지 않았고 위기는 많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이 곧 생존이라는 국가적 신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우리는 가나보다 가난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자원으로 삼았다. 교육에 집착했고 기술에 올인했으며 자녀 세대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세대 전체의 의지가 사회를 움직였다. 그 의지는 포항제철을 만들었고 현대 조선을 띄웠으며 삼성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취는 결국 기술 주권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지 기업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경계다. 세계는 지금도 한국이 만드는 메모리 없이는 AI를 학습할 수 없고 서버를 구동할 수 없으며 군사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도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가장 정밀한 자율주행차도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는 멈춘다. 이것이 21세기 기술 패권의 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 권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기술을 무기로 삼기보단 협력의 기반으로 사용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하면서도 기술 독립을 관찰해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과거를 망각하지 않았다.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한 국가만이 부유해진 지금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다. 성공이란 GDP 수치가 아니라 세계가 당신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동맹이 당신을 존중하며 경쟁국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상태다. 성공이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뒤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다. 이제 가난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길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기술을 국가의 본질로 삼는다면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증거가 바로 이 땅 위에 있다. 대한민국 방산,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진행된 서울 ADEX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통합을 이룬 한화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E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소개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전차와 병력이 가자지구 국경 인근으로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 명에게 13일 0시 기준으로 24시간 내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통보하며 대규모 보복 침공을 예고했습니다. 대규모 전차 부대가 등장한 지역은 가자지구 국경 인근의 비에리 키부츠입니다. 그런데 국경 인근에 집결한 이스라엘군 메르카바 주력전차 일부가 철창으로 만든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포탑 위에 달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메르카바 전차가 이른바 코프 케이지 형태의 추가 장갑을 탑재한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방어 스크린이 달린 모습이 목격된 건 모두 트로피 능동 방호 체계 APS가 탑재된 최신 모델들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피 APS는 레이더에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 등이 탐지되면 작은 발사체를 쏴서 격추하는 방식의 전차 방호 체계입니다. 다만 이 장비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형태의 공격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이 지붕 모양의 추가 장갑을 덧붙인 배경일 수 있다고 워존은 추측했습니다. 닭장을 연상시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장갑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에서 전차 승무원들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마스는 민수용 드론을 이용해 급조 폭발물 IED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와 군용 차량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철창 지붕은 이런 공격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달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1,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해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철창 지붕의 효용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탐지가 어려운 고층 건물 옥상 등에 숨어 있다가 로켓 추진 유탄 RPG 등의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탱크의 약점인 얇은 상부 장갑을 공격하는 전술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슬랫 아머 슬랫 에머로 불리기도 하는 철창 모양의 추가 장갑은 분쟁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쓰여왔지만 탱크 상부에 지붕 모양으로 설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러시아군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고지대나 건물 위에서 내리꽂히는 대전차 무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다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 전차들도 마찬가지 방식의 개조를 받은 채 전투에 투입됐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모방해 자국 전차 일부에 같은 형태의 추가 장갑을 설치했습니다. 미국의 제블린 등 최신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는 무력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탱크킬러로 주목받게 된 전투용 드론과 RPG 등 구형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상당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창 지붕형 추가 장갑은 전차 무게를 늘리고 멀리서도 적에게 탐지되기 쉽게 한다는 등이 단점이 있지만 제한된 구역에서의 시가전이 중심이 될 가자지구 지상전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상전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전장에서 전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 ADEX 2023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전차 K3에 놀랄만한 첨단 신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 ADEX 2023에서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의 전시 부스에서는 미래전을 대비할 각종 신제품과 유무인 복합 체계 MUMT 구축에 최적화된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현대위아 등과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통합 전시관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등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층 177평, 2층 60평 등 전체 237평 규모의 대규모 복층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현대로템이 로봇 플랫폼 업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개발한 다족보행 로봇이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로보틱스,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 중인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할 기술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은 원격으로 조종 가능한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마치 강아지와 비슷한 형상으로 전시관 앞을 자유로이 누비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을 부드럽게 피하는 모습을 보며 로봇 기술의 발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지의 험로 및 장애물 구간에서도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따라 로봇팔, 원격 무장 통제 장치, 섬광 포금탄 및 최루가스 살포기, 체온 측정 장치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탈부착할 수 있어 위험한 작전에 사람을 대신해 투입돼 아군 인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에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MMC 복합 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 장갑을 선택했지만 그 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사이사이에 못 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펑면에 서로 붙여 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의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대구경 활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포를 장착한 K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 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이 3명의 승무원 전차장, 조종수, 포수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로템은 전시회에서 무인체계 기술의 민간 활용 가능성도 선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무인 콘셉트카 유팟 POD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팟은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무인 전동 차량으로 다목적 무인 차량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민수 분야 확장성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유팟의 기본 플랫폼인 다목적 무인 차량의 성능 개량 모델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최고 속도가 30km/h에서 50km/h로 늘어남에 따라 주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서스펜션이 추가됐으며 센서류 강화로 보다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신규 30톤 T급 차륜형 장갑차 실물이 최초로 공개되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월 열린 폴란드 MSPO 방산 전시회에서 축소 모형을 전시한 적은 있지만 실물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0T급 차륜형 장갑차는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생존성을 중시하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어력 증강에 초점을 두고 현대로템이 자체 개발 중인 모델입니다. 이번에 실물로 선보인 차량에 적용된 중구경 포탑뿐만 아니라 대구경 포탑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고성능 수상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돼 수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EXK EX포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EX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안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 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터질 게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영난을 겪어온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 이위안이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구 이위안은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졌고 중국 전역에서 약 3천 건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약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구 이위안이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중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2021년 헝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 이례적인 발언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호혜의 대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최근 볼 수 없었던 태도로 중국이 미국의 꼬리를 내리는 언급이라 중국 내부의 힘든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뜬금없이 한국에 분풀이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고개를 숙이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자 한국에 화풀이를 한 것인데요. 중국 상무부와 세관은 지난 20일 오는 12월 1일부터 고순도, 고밀도, 고강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구상흑연, 팽창흑연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반도체 태양광 패널 소재인 게르마늄, 갈륨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흑연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이 흑연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한 분풀이에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연은 배터리 4대 요소인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 음극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로 탄소가 여러 층 쌓인 모양으로 규칙적인 층상 구조로 돼 있으며 특히 안정성이 높지만 가격이 저렴해 인기가 높습니다. 흑연이 중요한 이유는 흑연의 양과 질이 배터리 용량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흑연의 품질 저하로 음극에 문제가 생겨 넘어오는 이온을 충분히 받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배터리 성능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극재에 쓰이는 흑연의 종류는 크게 천연흑연과 인조흑연 등 두 가지인데요. 천연흑연은 땅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오랜 시간 고온과 고압을 받아 만들어지며 인조흑연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고용량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온의 이동 경로가 양옆 두 곳밖에 없어서 충방전 효율이 떨어지고 이동으로 층이 벌어져 부풀어 오르는 단점도 있습니다. 인조흑연은 코크스와 피치를 3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해 제조합니다. 이온의 이동 경로가 많아 천연흑연보다 수명이 길고 고출력이 가능하지만 생산 과정이 길고 복잡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흑연으로 수출 통제에 나서자 세계는 지금 2차 전지 강국인 한국이 중국의 방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대비해 이미 수입 다변화를 하고 천연흑연 수입 비중을 줄여가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올해 1분기에 이미 중국산 천연흑연의 한국 수출량은 10,000톤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나 감소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천연흑연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한국은 음극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예가 바로 흑연 대신 실리콘을 섞은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지금은 실리콘을 4% 정도 혼합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프로그램을 가동해 일본 의존도를 낮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은 흑연 위기 역시 기회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활약이 눈에 띕니다. 올 1월에 있었던 기업 설명회에서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그룹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극재의 원료인 흑연을 비롯해 수산화 리튬, 블랙 파우더 등 그룹 밸류체인 곳곳에 공급 창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탈중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물량은 주로 포스코 퓨처엠의 수산화 리튬과 포스코 HY 클린메탈의 블랙 파우더 등 포스코 그룹사들의 공급량을 책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호주계 광업회사 블랙록 마이닝의 자회사 파루 그라파이트와 2차 전지용 천연흑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년간 연 3만 톤 그러니까 총 75만 톤 규모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고 대부분 물량을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낼 계획인데요. 최근에는 블랙록 마이닝의 증자에 참여하고 이 천연흑연 구매 권한 수량을 연 6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협의 중이기도 합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처럼 일찍부터 탈중국화를 선언하며 자원 확보에 나선 덕분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특히 중국 외 시장에서 흑연 공급망을 확보해두고 있어 중국이 흑연 시장을 조이면 조일수록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지난 5월 탄자니아 광산에서 나오는 흑연을 확보한 이후 마다가스카르 광산, 탄자니아 광산 추가 협의 등을 통해 연간 9만 톤 규모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캐나다계 광업회사 넥스트소스와 협약을 통해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에서 생산하는 인상흑연 또는 구형흑연을 10년간 조달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흑연 기반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에 맞서 포스코 퓨처엠이 인조 흑연 공장 상업 생산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당초 내년 상반기 가동 예정이었지만 올해 안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 퓨처엠 인조 흑연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8,000TU로 현재 국내 배터리 3사 수요의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중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1단계로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퓨처엠이 연산 8,000T 규모 인조 흑연 생산 공장을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수출 통제 예고 이후 인조 흑연의 역할로는 더욱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의 탈중국화를 위해 인조 흑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포항이나 광양 외에도 북미 유럽 등에서도 투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조 흑연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콜타르를 가공해 만든 침상 코크스를 원료로 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천연흑연만 활용해 배터리용 음극재를 생산해왔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중국이 신경질을 부릴 때마다 긴장해야 했지만 이제는 포스코 내 밸류체인 속에서 안정적으로 인조 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결국 마다가스카르 광산 선적까지 완료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 8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연 광산을 개발 중인 캐나다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와 손을 잡았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 마다가스카르산 흑연 수급을 살피고 배터리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넥스트소스는 마다가스카르 남부 톨리아라주에 위치한 몰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연간 17,000T의 흑연 정광을 생산하고 2단계에서 15만 T로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 광산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동박 원료 공급사로서 미국과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의 80여 개 파트너사를 두고 있는데요. 탄탄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배터리 원료 사업에 본격 진출했고 흑연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 업체와도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캐나다 협력 광업회사 넥스트소스 머티리얼즈가 마다가스카르 광산에서 생산한 흑연 선적을 최초로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은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절묘하게 맞물려 포스코의 공급망 다각화 행보가 얼마나 선제적이었는지 더욱 빛을 발하게 해주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몰로 광산을 통해 인상흑연 연간 3만 T 또는 구형 흑연 1만 5천 T를 10년간 공급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흑연 통제가 곧바로 한국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재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는 어떤 특정 국가와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산업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중국은 수출이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다면 허가를 받게 할 것이다. 요건만 맞으면 허가하겠다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강야금 화학공업 등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해 적용됐던 임시 수출 통제는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이 요소수 사태 때처럼 자기들의 수출 통제에 당황하고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